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우리 시장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삼성전자 덕분이겠죠. 자, 일단은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풀 약간 꺾이는 모습, 미국 시장에서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우리 시장도 트럼프에 집중하기보다 이제는 반도체에 집중해야 되는 이번 주가 도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삼성전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서 더 이상 주가 내려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포함해서 5만 원 바닥은 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튀어오르고 있긴 한데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겠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뭐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한 21일 목요일 정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과 엔비디아가 실적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괜찮은데 중소형주 장도 나름의 반등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HLB 그룹주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남 신약이 FDA의 임상 실험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확 끌어주는 그런 동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초입 구간에서 불안 심리가 일부 완화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위안을 주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 기세가 주 후반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지난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를 계기로 또 HLB를 계기로 뭔가의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더 자세하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관련된 업종과 섹터 이슈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가 2.4%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코스닥도 물론 1% 넘게 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코스피를 이끌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그룹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싱크풀, 지금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검색하고 있는 업종 가운데 테마로 HLB 그룹주들이 강하게 검색도 많고 주가 상승률도 상당하게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HLB의 리보세라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그 전에 FDA 임상 실패 때문에 뼈아픈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자, 일단은 주말 사이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이 앞서 실패했던 임상시험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고 오늘 이것이 개장하고 나서 약간 늦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HLB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미국의 FDA 허가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청신호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 BIMO에서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완할 사항 없음은 통과됐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과연 HLB가 다시 한번 리보세라닙 미국 FDA 임상 도전하면서 통과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또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밤등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이 그대로 이렇게 원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많은 업종이나 테마들이 여러 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을 포함해서 보험주도 오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함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난주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 외에도 그동안 많이 트럼프 트레이드 받다가 지난주에 또 약간 쉬어갔던 방산이라든지 전력설비, 양자기술,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업종들도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오늘은 약간 쉬어가면서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이야기해야겠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49,900원을 찍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10조 원을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내에 일단은 10조 원 중에 3조 원을 장내 매입한 다음에 소각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나머지 7조 원 정도는 9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그동안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주가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들을 보였죠. 삼성전자 임원 60여 명이 올해만 158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 상황도 보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자사주 매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삼성전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자사주 매입도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HBM을 포함해서 메모리 쪽에서도 역시 뭔가 혁신적인 앞으로의 기술 R&D 투자라든지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쪽은 주말 사이에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차세대 AI 칩이죠. 블랙웰에서 서버 가열로 열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생산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쪽에서는 약간 좋지 않은 이야기, 반면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부담을 받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장중 고점을 조금 더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에서 7%대. 49,900원 선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그리고 한때는 9만 전자를 바라봤던 삼성전자, 그 갭이 좀 큽니다. 과연 반등의 힘이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지난 거래일 7%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그만큼 조금 더 급반등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발 악재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매도로 전환된 상황으로 현재 1.7%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5,300원 선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 반도체는 한 주간 13% 넘게 또 급락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고요. 현재는 1%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봐드렸고요. 삼성전자발 이슈 때문에 그 엔비디아 관련주를 좀 찾아봤었는데 대표적으로 MK전자도 해당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 부품 업체이고 엔비디아에 좀 공급하는 그런 흐름들이 함께 물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2.36%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파란불 3%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상증자 논란 소식 이런 부분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련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삼성그룹주들과 연관된 이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효과, 나비 효과가 여기저기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로까지 퍼지고 있는데 확실히 일단은 우리 시장이 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그룹주 안에서 삼성물산도 오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보험주들,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삼성그룹주, 그 안에서도 보험주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8.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역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순차적으로 단행하게 되면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의 지분율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10%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나타날 텐데 자,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0% 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10%가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10% 아래대의 지분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어쨌든 매도를 해야 되고 이것을 현금화하게 될 텐데 이 현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함께 지분율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지분을 매각해서 주주 환원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 여기에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도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밸류업, 주주 친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화재,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초과 지분을 매각해서 주주 환원에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동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탄력은 삼성생명 쪽에 조금 더 붙고 있네요. 12% 급등입니다. 오늘 삼성 SDI, 삼성생명, 화재 등등등 삼성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화재도 그 일환이고요. 8.5%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증권사에서 신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험 업종 내에서도 우회적인 그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됐고요. 오늘 5% 반등하면서 10만 6,70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주는 최근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그래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해서 자본 건전성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돋보입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4천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 4% 강세 힘이 있는 거고, 역시 흥국화재 역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자본 건전성 확충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험업계의 대략적인 흐름들, 잘 가고 있는 흐름들 맞물리고 있네요. 자, 오늘 보험 관련주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대부분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음 테마 보시죠. 자, 세 번째는 알루미늄 테마가 오늘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자, 중국에서 갑자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정책을 많이 쓰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았는데요. 자, 중국이 돌연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이런 업종에 세금 환급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 15일에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알루미늄이 톤당 2,641달러를 기록했는데 그 전거래일보다 5%가 넘게 급등한 겁니다.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갑자기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러면서 알루미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세제 혜택을 폐지한 상황,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관세,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제품들에는 관세를 부과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알루미늄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지금까지 알루미늄을 이 중국 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분산되면서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의 알루미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대부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6거래 만에 반등하면서 오래간만에 상승 탄력을 되찾습니다. 남선 알루민은 3거래 연속 오름세, 오늘 4.36%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일 알미늄의 상승 탄력이 더 뚜렷한데 9.45%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테마들, 종목까지 함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자, 모처럼 만에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느 정도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예정인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다양한 해결책들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파트너님과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정말 강한 반등 오랜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수를 붙잡았던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유가증권 시장 2% 이상의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장을 보려면 네. 일단 바다 건너 미국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워낙 우리나라와 미국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한 4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자를 받습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돌리게 해주는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끝난 장에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 트럼프 2기 내각의 인선 내용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입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입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대중 강경책이 나올 거라고, 즉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라는 게 시장의 전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들 중에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미국에서 많은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런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라는 이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오 업계 또 바이오나 신약 개발하는 업체 전반에 걸쳐서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로버트 F 케네디가 보건부 장관으로 이 바이오 관련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승인이나 이런 것들에 이 미국에서 이제 보건부에서 딴지를 놓을 것 같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여기다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12월 달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얼어붙은 모습이고 특히 이제 이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줄 걸로 기대했지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그와 상반되는 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오마의 현이라고 불리는 이 워런 버핏이 이 갖고 있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도미노 피자라는 데를 찔끔 사긴 했습니다. 한 1억 달러 좀 넘게 산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도미노 피자를 편입한 이유가 이 도미노 피자는 미국 서민들이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외식 브랜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미국에서도 그래도 값싼 음식 쪽에 들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이러한 값싼 도미노 피자 같은 이런 데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더가 이 도미노 피자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지분을 가져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요. 그럼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요일장 외국인이 삼성전자 13거래 만에 매수했고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시세를 좀 이어가는 분위기인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1년여 동안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을 해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서 영향이 적긴 하지만 요번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10조 원의 자사주 취득을 발표하면서 네. 금요일 날장에만 7% 넘게 시장을 급등시켰고 오늘 월요일 장에도 6%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사 중에 10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그중에 3조 원을 올해 안에 취득을 하면서 그 3조 원은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경우 자사주 취득을 거의 한 100억 달러 뭐 이렇게 아주 크게 네. 그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쏟아 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을 하면서 시장에 쏟아붓는 이러한 유동성이 결국은 시장 전체를 살려주는 것이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한 것은 올해 연말까지 3조 원의 돈이 쏟아붓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7조 원을 분할해서 사겠다면서 시장에 7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고 예고를 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의 유동성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런 투자자들이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윈도우 드레싱을 노릴만 하죠. 왜냐하면 상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펀드마다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펀드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같이 사들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여기다가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과 관련 없이 연구개발한 실적으로 연구개발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HLB 같은 경우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하고 셀트리온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냈고 이게 중소형 제약주까지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우리 시장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국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 연결돼서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조기에 끝나겠다고 여러 번 발표를 했고 관련된 행동, 액션, 즉 전화통화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러우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고 우리 한국식 휴전이 되면 지금 현재 영토에서 휴전선이 그어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러우 전쟁 현장에서는 격화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 이후에 이 재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외국, 특히 유럽 쪽 기업들이 수주한 것도 결국은 하청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토목건설 업체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자기자본 비율이 3%만 돼도 이 부동산 PF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 건실한 사업자에게만 부동산 PF를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PF 제도에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1,400원대에서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1,390원대에서 또 1,400원을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넘어가려는 것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를 환전하기 때문인 것이고 여기서 1,400원 밑에서 계산하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 외환 환율 조작국 예비 명단에 다시 한번 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 변화의 큰 흐름을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말 사이 쉬는 동안 다양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또 개장하고 나서는 HLB FDA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또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투자자들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을 이슈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법 궁금하실 건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장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발표가 되면서 저도 그 토론하는 방도 들어가 보고 기사도 막 찾아봤는데 삼성이 삼성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밸류 측면에선 지금 매력이 있긴 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그다지 나아진 건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럼 파트너님이 보시기에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고 우리 시장 대응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면 우리 주가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10조 원이라는 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쏟아진 이 10조 원의 유동성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른 종목들도 이 매수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주나 이런 것들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 AI 관련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삼성전자의 이 자사주 10조 원이 결국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수에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20조 원 중에 거의 반인 10조 원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규로 이 반도체나 이런 소재나 그 관련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10조 원이라는 이 호재성 재료는 또 다른 이면에서는 반도체, 소재, 장비 또 이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49,900원이라는 그 목요일 날이죠. 49,900원이라는 이게 5만 원이 깨지는 그 심리적인 리스크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 정도면 바닥을 보지 않았겠을까라고 말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온라인 속에서도 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장 종료 후에 10조 원의 자사주 공시를 하면서 말 그대로 그 금요일 날
장중 내내 주가가 7% 이상 오른 이유가 결국은 10조 원이라는 우리 증시 사상 처음 있는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산 취득이 재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오늘 월요일도 거의 6%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삼성전자를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종합주가 지수도 2%대 강세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가 과연 내년까지 해서 7조 원의 그 약속한 그 자산 취득을 모두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전같이 삼성전자가 그 캐시를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D램도 그렇고 낸도 그렇고 이 기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HBM이라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첨단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한테 역전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이틀 빼고는 매일 매도를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10조 원의 유동성, 특히 연말까지 3조 원의 유동성을 쏟아붓고 이 자산을 취득한 것을 소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조 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를 13% 이상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됩니다. 하지만 내년 가서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전략을 잡아주셨는데요. 그 엔비디아의 블랙엘에서 또 발열이 나서 좀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또 삼성이 기술 개발에 시간을 벌었다, 기회로 삼았다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화트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네. 기존에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향으로 그 HBM을 좀 납품을 못했던 이유는 네. 그 칩 자체는 삼성전자가 이미 개발을 했지만 네. 양산을 할 때 양산 수율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율을 잡고 SK하이닉스도 수익을 보면서 납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것이죠. 지금 3대 지금 메모리 업체 중에 SK하이닉스만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을 양산해줘야 SK하이닉스에게 납품 가격을 낮춰라고 요구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이 타 죽겠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삼성전자에게 이 손실을 보더라도 납품을 네. 하겠냐라는 그 제안이 갔고 그 제안을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수율이 안 나오는데도 이 엔비디아라는 거래선을 잡기 위해서 네. 8단짜리 HBM 그 3E에 대해서 네. 양산을 태울 것이다라는 말이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수율을 못 잡고 있는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을 한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 SK하이닉스의 독점적인 HBM 납품이 계속될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그러면은 또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볼 섹터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 뭐 HLB, 삼성 그 관련 기업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또 우리가 잊지 말고 체크해 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2차 전지죠. 2차 전지. 지금 네.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3위가 LG엔솔입니다. 네. 그런데 이 LG엔솔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이 그 IRA법에서 네.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할 거다. 트럼프 2기 내각에서 폐지할 거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이 그랬고요. 근데 금요일 날 장 종료 후에 정부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 미국에서 IRA법에서 규정한 그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LG엔솔이나 2차 전지주가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1월달 이후에 이 IRA법에 대해서 손을 대고 특히 이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에서도 손을 댈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난 조 바이든 정부 동안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또 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수백억 달러,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 미국 공장에서 실제로 수익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에서도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던 부분을 미국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LG 엔솔 이쪽은 특히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섹터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역시나 오늘은 제가 이제 한 4가지 섹터를 찾아왔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자율주행하고 네. 이 항공주를 말을 못했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시간이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진에어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항공주 가운데 지네어요. 지어요. 이 저비용 LCC인데요. 이 회사가 이 대한항공의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하기로 했고,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게 또 이제 이 저비용사만의 또 이게 M&A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이 진에어를 매각하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부산 지역의 상공인들이 요구를 통해서 부산 지역을 연고로 하는 항공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에어부산과 진에어를 합병시켜서 부산에 근거지를 두는 지방에 있는 그 저비용 항공사를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저비용 항공사 중에 독점적인 제주항공을 제끼고 1위 업체로 올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 진에어에 대해서는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 업체가 일본 소도시 노선들과 이번에 홍콩 노선을 복항을 했습니다. 홍콩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그 노선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다가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유류 할증률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진에어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전부 지금 보시면 매수가는 한 1,500원 정도에서 지금 매수가를 보시고, 손절가는 9,500원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이제 시장 리스크 때문에 매수가가 내려가는 거고요. 목표가는 짧게는 한 13,000원, 길게는 15,000원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진에어 잡아주셨고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시장 얘기하면서 중국 시장에 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 0.3%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 오름세 출발 0.8% 상승폭이 더 좋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 부양책 효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성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배터리인데요. 다양한 배터리 폼팩터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4650 배터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배터리 폼팩터란 배터리 셀의 크기와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많이 사용되는 폼팩터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형은 이름 그대로 직사각형의 알루미늄, 금속캔 형태입니다. 파우치형은 금속캔 대신 직사각형의 플라스틱 재질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원통형은 원기둥 형태의 금속캔입니다. 크기도 다른데요. 각형과 파우치형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중대형 배터리로 분류되는 반면 원통형은 크기가 작아 소형 배터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각형은 단단한 금속캔 안에 배터리를 보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우치형은 케이스가 플라스틱 재질인 만큼 형태 변형이 용이하지만 안전성은 좀 더 취약하고요. 원통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핵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으로 인해 전기차 제조사마다 사용하는 배터리 폼팩터가 서로 다릅니다. 미국 OEM들은 파우치를, 중국 OEM들은 각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특이하게 전통 OEM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원통형 배터리 사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까요? 테슬라가 처음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하고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파우치나 각형의 배터리를 쓰고 싶다면 테슬라만을 위한 전용 제품을 주문 제작해야만 했죠. 당시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테슬라는 규격이 표준화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원통형 배터리의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이 부각되며 최근 꿈의 배터리라는 4680이라는 새로운 형태까지 개발하면서 원통형 배터리의 발전과 보급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4680 배터리는 배터리의 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경 46mm, 높이 80mm로 기존에 비해 더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크기가 큰 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와 효율성 또한 크게 좋아졌습니다. 안정성 또한 향상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고 뛰어난 전기차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배터리 폼팩터와 4650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앞으로도 많이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래간만에 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오늘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이 딱 나오니까 오늘 또 시장이 반응합니다. 장중에 보니까요, 이 삼성전자가 57,500원, 그러니까 7.5%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위기 때마다 사실 들고 왔던 건데 이게 과연 주가 부양에 효과가 톡톡히 있을지 이 거래 연속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좀 학습 효과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게 그 자사주 매입만 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닌데요. 네. 일단 저는 이번에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로 보는 게 지금은 사실 삼성이 이제 호재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계속 그냥 악재가 노출되고 끝없는 하락까지 좀 나왔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더 심해졌는데 어쨌든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자사주 매입 그것도 10조 원 규모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 앞으로 향후에 1년 동안 10조 원 정도 나눠서 아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매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1%씩 이렇게 좀 그 매입을 좀 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지금 내년까지 이번에 한 번, 내년에 한 2번 정도 더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회성이 좀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또 예전에도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서 한번 다 조사를 해봤는데 네. 2014년 11월에 자사주 매입하고 2017년 11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9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회당 1%씩 총 18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2014년 11월에 매수한 것만 소각 없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다 자사주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또 반도체 경기도 되게 좋았죠. 그래서 3년 동안 주가가 128% 정도 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자사주 매입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그때 2017년에는 또 트럼프 1기 당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또 약간 비슷한 예. 그런 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 위기론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자사주 매입을 뭐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그게 효과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주가만 보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간 주가 상승률이 당시에 128%나 나왔네요. 끝없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가 부양 의지를 좀 강력하게 나온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제 외국인의 매도도 진정된 상황에서 나와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장 초반에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23만 주 정도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흐름들 좀 이어질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그 요건 이게 또 좀 알아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분들이. 네. 근데 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네. 갑자기 예고도 없이. 13거래 만에 끊고 들어왔습니다. 왜 샀을까 했는데 설마 이걸 알고 사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의심. 예. 근데 그 뭐 알고 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는 예.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장 끝나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서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날 금요일 오전부터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 피해 국가로 좀 약간은 분류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한국 증시 내에서도 위기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한번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 약간 조짐이 보였던 게, 그때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삼성전자랑 별개로 굉장히 한창 강했잖아요. 강했었고 테슬라도 주가 많이 올랐었고,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좀 이 미국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균열이 가기 좀 시작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거 한국에도 좀 약간은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면 한국은 증시 자체가 거기에 동참하기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꺾인다는 얘기는 한국에도 뭔가 숨통이 튈 수 있겠구나. 그런 시점에서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길 또 시작을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연말 되면 항상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요. 한국을.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를 좀 합니다. 연말에 이제 배당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연기금이 보통 같이 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 제끼는데도 지난주 월요일부터인가요? 연기금이 대량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관 쪽에서. 왜냐하면 항상 연말에 11월, 12월에는 사요. 이게 그 배당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사는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그 먼저 연기금부터 스타트를 끊었고, 아마 주 후반 들어서 이제 외국인까지도 이런 좀 매수가 일부 또 가미된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자사주 매입까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팔아놨던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없잖아요. 악재는 다 노출됐고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배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이거 굴욕이죠. 삼성전자 네. 입장에서 굉장한 네. 굴욕적인 좀 상황인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지금 삼성전자 되게 높은 구간까지 와버린 거죠. 한 번에 그냥 쭉 빠지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 하방이 되게 단단한 기업 투자했을 때 나중에 성과 좋았던 경우가 좀 많았다. 근데 삼성전자는 누가 봐도 5만 원은 하방이 너무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담보대출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지만, 그 담보대출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까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가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5만 원은 삼성전자의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금 이런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다만 펀더멘탈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펀더멘탈 대비해서 분명히 또 너무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니까 수급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강세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큰 변화는 없어서 거대한 그 회사가 하루마침에 경쟁력이 딱 생기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그래도 완화가 됐고, 수급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돌아선 상황에서 호재가 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 모두 이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삼성전자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21일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류를 좀 확 바꿀 수 있을,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영향은 물론 크긴 크죠. 크긴 네. 큰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공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했다고 해도 비중이 높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주가 영향 자체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미친 영향은 과거보다 조금 저는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신고가 날 때는 삼성전자 역주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별개로 움직였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4대 빅테크가 저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설비 투자 계속 해야 된다. 자본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번에 미국의 빅테크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웬만한 실적에는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약간 이제 딜레마가 이미 주가는 너무 오른 상태에서 눈높이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와줄지 그게 좀 의문부호죠.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도 보면 AI에 대한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AI 반도체보다는 어디로 가냐면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르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인프라 쪽보다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주가는 좀 밋밋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이건 또 하이닉스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예전만큼의 그 우리나라 증시에 실적에 미친 영향은 저는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자체가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영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에서 뭐 그 HBM 공급과 관련해서 뭔가 엔비디아 쪽에서 공급 다변화 이런 그 시그널을 내준다면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 지금 어떤 그 한 애널리스트분은 또 통과됐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아직 삼성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명확히 알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예. 삼성의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당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HBM3E라 그러죠. 이 비중이 4분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에 공급을 안 하면 그 정도 비중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선 일단 공급을 하는 걸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걸 좀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들어갔는지 안 하는지 뭐 엔비디아나 삼성이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그 엔비디아에 통과 안 되는 걸 반영해서 이미 빠졌기 때문에 지금 설사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뭐 더 악재가 되거나 그럴 건 아니고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뭐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삼성전자한테는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 발표 당일 엔비디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뭐 희망적인 멘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반도체 섹터도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났단 말이죠. 조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되기 전에 대만 TSMC에 반도체 지원금을 줬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약 9조 2천억 원 정도이고요. 칩스법 여러분 알죠? 반도체 산업 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준 거죠.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 공약 내내 그 칩스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지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첫 사례이기도 하고 그 이슈를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이게 66억 달러 보조금을 줬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안 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갑자기 이제 그 이 칩스법에 대해서 폐지 얘기를 좀 꺼내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당연히 그 발언을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줄 돈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TSMC에 먼저 줬고 물론 삼성에 먼저 줬으면 또 더 좋았겠지만 일단 TSMC 쪽에 먼저 일단 이제 지급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취임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1월 20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뭐 그 전까지는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뭐 이거를 딱히 막을 방법은 딱히 없기 때문에 뭐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감이 내가 투자를 했는데 보조금을 또 못 받거나 아니면 이게 폐지될까 봐 되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제 바이든에서 행정부에서 이거 조치를 취해줬다는 건 단기적으로 또 반도체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자체는 꼭 TSMC만의 호재는 아니고 삼성전자한테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좀 보여드렸지만 일단 그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보조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는 네, 그런 아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임 전에 확보를 좀 해준 거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네, TSMC만 주고 삼성만 안 주면 이것도 되게 그건 이상한 거예요. 불공정하지 이건 않습니까, 굉장히 진짜. 불공정한 거기 예, 때문에 예, 예. 누군 주고 누구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를 줬다는 건 조만간 삼성전자한테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또 저는 약간 이제 선행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삼성전자에 지급할 가능성이 그런 뉴스가 조만간 좀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정부에서 나서줘야죠 이런 그렇죠. 부분. 네. 네, 네. 지금 글로벌 인재를 등용하는 여러 가지 그 시점이잖아요. 네.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삼성전자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궁금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캐즘보다 무서운 게 트럼프다라는 얘기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장 초반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주력 수출 업종이 사실 자동차와 배터리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이슈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건 뭐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과민 반응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LG엔솔도 폭락을 했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전부터 IRA 폐지를 되게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LG엔솔이나 이런 기업들 주가 한 번씩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건 아닌데 막상 이제 그렇게 된다고 또 결정이 날 것처럼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안 좋았고 또 그때는 그날은 삼성전자의 이제 수급이 몰리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엔솔 팔고 삼성 사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LG엔솔이나 이런 2차 전지가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배터리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뭐 아주 그 새로운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게 뭐 설사 폐지된다고 해도 주가를 크게 누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세액공제가 이렇게 폐지가 되면 주도주가 되긴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이 있고 결국엔 지금 세액공제 같은 걸로 보전을 받아서 현금으로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기차가 좀 대중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보조금은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그보다 더 친환경적인 사람이 와도요.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약에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요. 보조금 무조건 다 폐지시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아직 이게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전기차를 늘려서 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 캐즘이 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기차 대중화 속도는 좀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이라는 건 영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손을 대면 보조금 폐지가 너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불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미국 공화당이나 이런 위원들의 숫자를 보면 그 IRA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상원 6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53석만 확보했어요. 네. 그럼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폐지는 불가능하고 51석 정도만 갖고 있으면 이제 약간 보조금을 수정할 수는 있어요, 약간의. 예, 근데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면 이탈 안 하고 51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요. 공화당 지역구 중에 몇몇 지역구는 이런 우리나라가 투자해서 수혜를 본 지역들이 좀 몇 개 있어요. 텃밭. 예. 그럼 거기서 이탈표가 나가면 이 보조금 지급 가능성은 그대로 또 유지될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마치 폐지될 것처럼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불확실성은 남아있겠지만 2차 전지 뭐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네. 예. 다만 주가가 오르기 위한 조건은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처럼 어떤 호재는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런 게 나와야 이제 급등을 하는 거고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주가는 좀 당분간 바닥 다지는 정도 네.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그런 게 문제잖아요. 과도한 우려에 민감하게 네. 반응하는 거, 좋은 거는 잘 반응 못하고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뭐 LG나 삼성이나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플랜, 생존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뭐 가능한 방법은 있을까요? 돌파구를 사실 찾아야 이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 네. 기업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를 믿고 투자를 엄청나게 좀 해놨거든요. 예. 정부도 지원도 해줬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뭐 보조금을 안 주느니 법안을 폐지하겠느니 또 억울한 만약에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미국에 생산 안 하면 관세 부과하겠다 예, 막 이렇게 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과 4년 만에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당연히 계속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아마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 회사랑 배터리 회사들이 일단 성명서를 좀 발표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미국에 중개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또 받을 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또 흐지부지 되면 미국에 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잘 나서서,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지금 당선인을 자극하면 안 되겠죠. 네. 자극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이 기여한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2017년인가 8년도에 그때 한국 FTA, 한미 FTA 관련해서 원래 현대차에 관세 부과하려고 그랬거든요. 개정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쪽 측에서. 근데 협상을 되게 잘해가지고 무관세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전력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트럼프 지금 성향상 1대1 그 양자 협상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줬던 것들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관철한다면 네. 충분히 저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는데, 다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네. 불확실하고, 사실 그래서 이건 기업들도 되게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랑 미국 측과 계속해서 몇 개월간 이제 계속 협상을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후퇴해버리면 그동안 미국에 투자했던 그 수조 원대의 자금이 그냥 공중분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는 쪽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협상을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듣다가 이사님이 정말 중요한 지점을 또 잘 건드려 주셨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 너무 그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약간 현대차와 기아는 뒷전인 듯한 느낌이 들지만 현대차가 지금 4.3%, 기아가 3.6% 강세인데 여기에서 파격 인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트럼프 2.0 시대를 정말 우리가 단단히 쥐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이게 호세 무뇨스, 이분이 이제 스페인 출신인데 이분이 북미 사장으로 좀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북미 지역을 총괄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번에 글로벌 CEO 임명은 이제 보통은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게 좀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깨버리고 외부 인사를 파격적으로 등용을 시킨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2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엔 이제 한국 통이 아니라 미국 통인 사람을 이제 직접적으로 CEO에 임명을 해야 협상이 될 수가 있겠다. 아마 네. 그런 포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호세 무뇨스라는 사람이 그동안 또 영업 활동도 워낙 잘해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이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시장은 어느 시장보다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대로 가면 현대차는 관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협상을 좀 잘하라는 의미로 아마 지금 호세 무뇨스로 임명을 한 것 같고, 시장도 그런 임명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일단 좀 오랜만에 이렇게 또 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동안 또 많이 빠진 데다가 예. 인도법인 IPO를 끝냈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금이 있는데 그거 어쨌든 주주환원 하기로 약속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연내 발표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또 배당 앞두고 주주환원 기대감도 일정 부분 오늘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 기대도 있고 사실 현대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주가가 이렇게 튈 수 있는 데는, 그리고 파격 인사가 나올 수 있는 데는, 그리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조직 문화도 한편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위기의 삼성도 좀 자극받지 않을까.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사장 당국 개편 이슈도 있을 텐데 뭐 좀 참고를 해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한국이요. 환율 그 관찰 대상국에 다시금 지정이 네. 돼서 이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된 이유는 그 세 가지 원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무역 흑자가 제가 알기로는 150억 달러인가요? 그 이상이면 아마 이제 관찰국으로 지정되는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도달해서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인데 이게 불편하죠. 트럼프는 그걸 분명히 이제 물어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무역 수지 흑자 너네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런 걸 빌미로 삼아서 한국의 관세 부과라든가 굉장히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그 부분 같아요. 미국에서 에너지를 대규모로 수입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를 주로 어디서 수입하냐면 저기 그 중동 지역에서. 근데 중동 지역이 더 비싸요, 미국보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우리는 계속 시추해야 된다. 시추. 네. 그 얘기 뭐죠? 밑에 있는 땅에서 원육해가지고 가스캐서 그거 수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 낮추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죠? 남는 에너지를 수출하는데 그걸 우리가 많이 사주면 그런 우리 방법도 있을 입장에서도 수 나쁘진 있네요. 않아요. 오, 저는 네. 오늘 한국전력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원가가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좀 줄 수 있지만 에너지 수입해서 무역 수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나쁘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맛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충분히 또 극복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너무 공포감을 갖고 보는 것보다 네. 지혜롭게 딱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채우는 것도 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이슈로 키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그 외에 시장 여러 가지 전략들도 챙겨드렸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그룹 파격 인사가 화제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요, 외국인 CEO를 등용했고 현대차와 기아를 아우르는 부회장급 직책을 만들었고요. 또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두루 경험한 외교통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국적과 출신을 배제한 이 철저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새로 임명된 현대차그룹 리더들은 트럼프 2.0 시대에 발맞춰서 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가요, 이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 파격적인 인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삼성, SK, LG 등 다른 기업들에게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인사가 아닌 선제적 변화와 혁신을 고민하게 할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등 이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연한 조직 문화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에 현대차는요, 코로나19, 반도체 공급 부족,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슈, 전기차 캐즘 등 굉장히 다양한 위기를 무사히 이겨냈죠. 현대차그룹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흔한 격언이 경영의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정의선 회장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스타 2024 폐막, 넥슨 30주년, 펄어비스 붉은 사막 신규 빌런 공개입니다. 지스타 이전에 이제 전야제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 했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예측을 했지만 스텔라 블레이드가 못 받았네요. 스텔라 블레이드가 7관왕을 했는데
이게 약간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에서도 약간 그런 그 있잖아요. 대상 남겨놓고 뭔가 다른 거 다 받으면 낌새가 쎄하죠.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상 같이 그냥 처음에 뭐 기술상 기술상 무슨 미술상 이렇게 다 타다가 작품상 감독상까지 휩쓰는 경우도 있는데 스텔라 블레이드는 처음에 다 받아놓고 대상을 딴 걸 줬어요. 제가 솔직히 세 개 중에 가장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 받아버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단점, 다른 거에 단점도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게 크게 부각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텔라 블레이드가 7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 문제는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와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즐길 수가 없었던 한계가 결국 대상에서 무너진 계기가 지금 됐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콘솔의 불모지기 때문에 NC소프트도 계속 그 우물 안에서 계속 모바일 MMORPG만 하다가 저렇게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가혹한 처단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주가 회복을 못하고. 그래서 스텔라 블레이드가 우리가 콘솔을 정복해보고자 콘솔 전용으로 그냥 보란 듯이 그렇게 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상은 못 받았지만 7관왕으로 그 어떤 저기를 했고요. 스텔라 블레이드의 어떤 명성을 높여놨고요. 그 퍼스트 디센던트는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그 게임 그 평가 사이트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위가 다 하락을 해버렸잖아요. 그 이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앞두고 완전 김이 빠져버린 거죠. 이제 그런 약점이 크게 작용을 했고 나 혼자만 레벨업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 여기서 할 때 바로 전에 리그가 첫 번째 리그가 열렸죠. 우리 지금 롤드컵에서 뭐 페이커 선수 롤드컵 보는 사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리그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게임이 정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롤드컵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IOC에서 뭐 내년도에 이제 e스포츠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e스포츠와 스포츠의 경계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맨날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야구는 어떤 선수가 그만두더라도 또 그 아들, 딸들하고 후손이 하는데 문제는 LOL이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e스포츠가 스포츠로 들어올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뭐 잔인하게 거기서 게임에서 사람을 살인한다. 스포츠에서 사람을 죽이진 않느냐. 뭐 그 얘기에 플러스 이 종목이 유지가 계속 될 수 있느냐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축구가 그만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축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없어질 확률이 적잖아요. 100년, 200년이 돼도. 근데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가 100년 이상 지났을 때 과연 식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리그가 처음에 시작됐다는 것 자체는 그게 커지는 단계라는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도 이미 롤드컵이 10년 이상 됐지만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 얼라이즈가 리그가 처음 생겨서 그때 우승한 사람도 보여드렸잖아요. 500만 원 타고 이제 막 등짝 스매싱 맞던 그 게임 유저들이 요즘에는 어머니한테 오히려 나 잘했다고 효도하고 막 칭찬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게임 대상 바로 전에 게임 리그가 처음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웹툰이라는 IP를 솔직히 나 혼자만 레벨업 IP가 너무 사기였어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사기적인 이거를 뭐 게임으로 잘 표현한 것도 있지만 넷마블이 잘한 것도 있어요. 넷마블이 이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전부 우려의 시선이 거의 99%였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넷마블이 저걸 한다고? 과연? 그런데 일단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가 게임 대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야제에서 그런 분위기가 업된 상황 속에서 지스타가 이제 4일 동안 열렸고 그리고 이 시기도 상당히 좋죠. 젠지 세대들이 주로 그렇죠. 페이커의 팬들도 그렇고 지스타 게임의 유저층들도 그렇고 젠지 세대들이 주력이기 때문에 물론 30, 40대, 40, 50대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트렌드를 주도하는 거는 젠지 세대거든요. 결국 수능이 끝났잖아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열린 거죠. 수능 끝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런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스타 2024가 지금 성공적으로 열렸죠.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참여국만 44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부스가 3,359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B2B관에서도 바이어가 2,000명이 들어와서
예, 여러 가지 그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점점 우리나라 게임쇼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 독일 쾰른에서 열렸던 게임쇼랑 일본에서 열린 게임쇼, 그리고 나머지 하나 E3가 지금 거의 없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G스타의 위상이 계속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게임쇼가 전 세계 3대 게임쇼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자, 이번에 뭐 주인공은 역시 넷마블도 주인공이긴 했지만 게임 대상을 받아서 역시 넥슨이었습니다. G스타가 20년 됐고요. 넥슨이 30주년 됐거든요. 일단 좀 발자취만 따라가 볼게요. G스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데 첫째 날입니다. 솔직히 저도 한 10년만 젊었어도 가보고 싶은데 이제는 저렇게 사람이 치이긴 싫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가득 찼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 20살이 됐고요. 넥슨은 30살이 됐습니다. 뒤에 있네요. 넥슨은 30살이 되었죠. 다 0으로 끝나는 아주 의미 깊은 해였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이 첫날이었고요. 첫날부터 엄청 많았고, 예,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기 때문에 또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에 또 나와가지고 검을 들고 있네요. 자, 개막식과 전시장 투어를 시작을 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14일 날 하이라이트들이 나오는데, 자, 카잔, 넥슨이 이제 새로 신작을 준비한 카잔입니다. 카잔이 지금 시연을 했는데, 시연을 하고 영상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까 전에 44개국 1375개사 3359부스였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넥슨이 이제 후속작이 기대가 되죠. 왜냐면 지금 이 3N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그렇죠? 3N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넷마블이 뭐 나 혼자만 레벨 어라이즈로 대상을 탔지만 사실은 그쵸, 3N에 끼기가 좀 민망할 정도에 지금, 그래서 완전히 넥슨 1왕 체제가 굳혀졌습니다. 자, 화려한 라인업의 G콘 2024, 윤명진, 기타세 요시노리, 하마구치, 나요키의 키노트가 진행이 됐고요. 대담도 진행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14일 날 뭐 이런 이벤트도 있었고요. 자, 15일로 넘어갑니다. 무려 4일 동안 열렸기 때문에 수능 보신 분들 굉장히 그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 2입니다. 데이 2에도 여전히 더 많아졌어요. 이제 뭐 머리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가 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긴 진짜 친구들이랑 가도 서로 말이 안 들리겠어요, 저 정도면. 자, 삼국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부사와 코우의 키노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G콘 2024라고 주요 게임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대담도 하고 Q&A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인디 쇼케이스 2.0 갤럭시에서 그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는 분들, 자, 여기 시연에서 게임도 직접 즐겨볼 수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대부분 뭐 10대에서 한 20대? 그 정도 나이대로 보이죠, 얼굴들 보니까. 자, 게임 산업을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파티도 있었고요. 이걸로 1일차가 마무리됐고요. 3일차로 갑니다. 네, 3일차에 럭키비키. 야, 이거는 진짜 과연 AI인가요? 실물인가요?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자, 럭키비키, 요즘에 유행어, 베스킨라빈스에서 했다가 바로 철수했죠. 장원영 씨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대부분 그쵸, 나이대가 보이죠. 네, 게임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쵸, 게임은 절대 정신병이 아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넥슨 30주년 오케스트라도 열렸습니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그 메인 테마곡이나 이런 것들 연주회가 열렸는데 정말 가슴이 싱쿵싱쿵하는데, 이번에 넥슨 30주년 맞이하여 넥슨 게임에 깔렸던 그 배경음악들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지금 보여주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딱 듣고 저 게임에서 듣던 건데 이러죠. 뒤로 가겠습니다. 아주 풍성했습니다. 자, 김종국 씨도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코스프레.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인데, 야, 이 정도는 해야 1등합니다.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에서 리치왕 그리고 아서스 메네시를 코스프레한 토니님이 1등 차지했는데요. 자, 이거는 거의 사람의 형상이 아니죠. 이 정도 해야 코스프레에서 1등한다. 뒤로 가겠습니다. 전 그대로 그냥 게임 캐릭터 가져온 정도인데요. 자, 데이4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어마어마하군요. 아까는 뭐 가까운 걸 찍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멀리서 찍어도 똑같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백스코 앞이.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줄 쓴 거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줄 서가지고 이렇게 오픈런을 해야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가면 쉬운 곳이 없어요. 자, BTC 제이전 시장에 지금 제로베이스 원, 또 남자 아이돌이 참석을 했죠.
이거 여기도 외모가 좀 비현실적이네요. 자, 이 세계 오락실, LOL 멸망전 진행됐고요. 자, 리그 오브 레전드 가장 뜨거운 게임들이죠. 5대5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명이서 한꺼번에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5대5는 해보긴 했는데 그 쇼케이스 가서 뭘 맞는지도 못하고 모르고 자꾸 죽더라고요. 자, 인디 쇼케이스 2.0 갤럭시 공간에서 스팀덱을 여유롭게 즐기는. 자, 스팀의 게임을 이제 스팀덱이라고 이제 편한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죠. 스팀이 PC 게임을 올려놓는 사이트인데 스팀덱이라고 그 PC 게임을 마치 조이스틱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스팀덱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로 즐기면은 조그만 옛날에 닌텐도 보이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알라딘 보이 같이. 자, 그리고 게임스 코스프레 어워즈 왕중왕전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쿠쿠세이튼을 코스프레한 호나님이 1등을. 자, 이거 지금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 코스프레가 1등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게임 캐릭터 같죠? 자, 4일 마지막. 이거 무슨 고등학교 저기 운동장의 후나 시간 같아요. 너무나 많이 찼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열기가 대단했고. 자, 넥슨에서 4가지 게임을 일단 내놨는데요. 슈퍼바이브 PC 게임이고 PC랑 콘솔로 퍼스트 버서커 카잔, 아까 카잔 나왔죠? 그다음에 PC랑 모바일 버전 한세 치오전 온라인 있고요. PC 모바일 프로젝트 오버킬. 이렇게 4개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넥슨은 지금 1왕 체제가 됐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겠죠. 자, 그다음에 주목을 받는 건 이제 펄어비스죠. 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이걸 처음 말했던 때가 2019년도이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개발을 제대로 못했죠. 그 뒤에 게임스컴에서 소비자 대상 시연을 해서 그게 처음으로 코로나 위에 나온 것이었고요. 자, 이번에 드디어 시연을 해보게 됐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자, 빌런이 중요하죠. 핵 3마리가 등장했는데 자, 지금 이게 원래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이란 거를 조금 가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나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그런 걸 강조했어요. 지금 다크 소울류 있죠. 혼자 게임을 즐기면서 막 50 같은 스타일 있죠. 그거를 강조했는데 얘네는 지금 자체 엔진을 씁니다. 일단 펄어비스의 수려한 엔진은 또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 그리고 중국 게임 50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훨씬 50에 비해서 스텔라 블레이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지금 그래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2019년 이후에 지금 벌써 5년이에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펄어비스가 맨날 나온다고 하고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한 단계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입니다. 게임 세상이 검붉은 사막으로 물드는 장면 드디어 볼 수 있는가?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His name is Elon Musk.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lon Musk.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오늘은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또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미국 시장은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디어스페어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더 자세하게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랑 같이 방송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기쁩니다. 네, 기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이제 네. 대통령에 곧 취임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같이 지금 일론 머스크까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될 것으로 일단 네. 임명이 됐잖아요. 네. 주말 사이에 혹시 뭐 시청자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UFC 보셨나요? 그 자리에 네네, 갔죠. 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인이 같이 가서 조 레이건. 네, 조 로건과 함께 또 이 UFC 관람하면서 많은 또 근데 미국 그 관중들이 트럼프나 머스크를 엄청 좋아하고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 2.0 시대인데 어떻게 되는 걸까? 최근에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요동을 쳤습니다. 네. 막 급등을 했다가 또 잠깐 멈추다가 어쨌든 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는 펀다멘탈상의 변화라기보다는 네네. 앞으로 성장 기대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그쵸. 당선에 대해서 이런 기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일정 정도의 조정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1분기하고 실제로 2분기에 앞으로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 것인지 네네. 또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4분기 실적에서는 또 어떤 성과를 보일지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성장 곡선을 탈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기를 가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우선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효율성 말씀하셨던 그 부서의 수장이 공동 수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앞으로 향후 그 테슬라의 주가에 사실은 내재적인 어떤 펀다멘탈과 외부적인 효과가 동시에 미치면서 대단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출렁출렁 할 거다. 네. 급등하고 급락하고 어쨌든 뭐 테슬라의 주식 자체가 급등 급락을 좀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러한 이 급등과 급락의 어떤 변동성을 보이다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거고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가가 전문가들에서는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정 정도의 조정은 필수적인 것은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예.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아서 1월 초반에 어떤 성과들은 좋게 될 텐데요.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도입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가 테슬라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는 아무래도 취임 이후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난다는 것은 2월 달부터 나타날 거고 2월 달이라는 것은 1분기 실적에는 직접적인 반영이 될 건데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테슬라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즉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됐을 경우에 테슬라도 손실을 이만큼 본다라면 GM이나 포드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만큼 보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분기 어닝콜 때 실적 발표 때 네. 일론 머스크가 2025년 상반기에 즉 내년 상반기에 모델 S 여러 가지의 복수의 새로운 신차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네. 신차 중에 하나는 어포더블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중저가 차량. 어포더블이라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 기간하고 가격 경쟁력도 갖게 될 것이다. 즉 보조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라는 거고 이 자동차가 얼마나 순조롭게 생산이 되어서 대량 생산되고 또 고객이 소비자가 만족해서 얼마만큼 이 차를 살 것인가. 이것이 과도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타임 렉, 즉 시간의 어떤 이 지연 상태를 만들어낼 것인가. 즉 보조금의 폐지, 신차의 출현에 이것이 가능하면 이것이 맞아떨어진다라면 그쵸. 큰 손실 없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만들어낼 텐데 여기에 타임 렉, 즉 시간의 지연차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갭이 그러니까 좁혀지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중국뿐 아니라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특히 신차에 의해서 새로운 판매의 어떠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것은 2분기 정도는 돼야 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좋은 소식들이 또한 여기서 연달아 들리겠죠. 예를 들자면 사실은 효율성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감축인 거고 네네. 인력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는 스페이스 X 입장에서 볼 때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규제 담당자들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FSD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스페이스 X에 대한 규제 부분에서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성장 기대치가 여기에 가미되면서 저는 다시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강 박사님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일론 머스크의 이슈나 이런 이슈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것이고 실제로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것들은 실적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저가 모델이 출시되면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봤을 때 맞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이 대세 상승이라든지 펀더멘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뭐 박사님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효율부 장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높게 잡는 해외 투자은행들, 투자자들이 많아요. 웨드부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500 목표 주가 잡았고, 뭐 롬바론 같은 경우에는 $1,500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또 궁금한 거는 뭐 최근에 뭐 어쨌든 비트코인에 많이 눈이 돌아가긴 했지만 캐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건 그럼 뭐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펀더멘털을 반영한 목표 주가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존 바론이라든지 캐시 우디는 조금 예외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전통적인 테슬라에 대한 이 우호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고 있는 $1,500나 $3,000는 좀 예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의외적인 거였고 또 모건 스탠리도 다시 또 목표가를 상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상향했던 근거들은 뭐냐면 자율주행 로봇택시 시대가 좀 더 빨리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고 옵티머스도 좀 더 빨리 올 것이다. 이것을 디스카운팅했을 때, 즉 현재 가치로 전환시켰을 때 충분히 이것이 성장 가치가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마찬가지로 2025년 중하반기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가 여러분 올해 12월의 목표 주가는 아닙니다. 12월의 목표 주가가 아니라 보통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죠. 내년 이야기인 거고 내년에 제가 딱 말씀드렸던 2분기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위 로봇이라는 행사 10월 11일에 있었던 행사에서 얘기했던 것은 2025년 상반기에 캘리포니아주하고 텍사스주에서 로봇택시에 준할 수 있는 언슈퍼바이즈드. FSD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슈퍼바이즈드라는 단어가 붙는데 슈퍼바이즈드는 인간 감독이라는 뜻이고 인간이 계속 운전대하고 앞부분을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언슈퍼바이즈드는 안 봐도 되고 핸들도 안 잡아도 되는 거죠. 실제로 레벨 4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테스트에 들어간다는데 이것도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는 대단히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긴 여러분 다 if가 붙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 했는데 막 사고가 막 발생한다. 뭐 이러면은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사고가 없이 사람들이 이것이 일종의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가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 진행되면 지금도 FSD는 구매할 수 있거든요. 월 단위로 되면 저거 정말 괜찮은데 나 한번 FSD 구매해봐야지. 구독 시작을 신청하겠죠. 그래서 구독자가 실질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 작동되는 FSD 테스트가 시작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이것들이 대부분 2055년에 몰려 있고요. 여러분들 거꾸로 입장을 보셔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베팅을 하고 올인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트럼프 손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안에 새로운 엉클이 들어왔다. 그래서 가족 사진도 같이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하나의 엉클이 들어왔다는 거고 되게 큰 영향인데 실제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영원히 트럼프 가문의 엉클로 남아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목표지향적인 겁니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트럼프 2기 집권기에서 상반기에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걸 다 이루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올인을 하고
저는 본인 사업을 어쨌든 진행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효율부 장관이 됐을 때 뭐 정부를 뭐 예산을 삭감하고 인원을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뭐 전기차, 우주, 네. 뭐 로봇 네. 이런 것들의 규제를 실제로 막 줄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선은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여러분 팔콘 9이나 스타쉽은 매번 띄울 때마다 정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죠. 그러니까 대단히 빈번하게 준비들은 다 돼 있어서 훨씬 더 프리퀀시, 즉 반복성을 가지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대단히 느려지고 있다는 거는 자본 수요가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FSD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는 버전 13이 나온다라는 거고 버전 13에서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언슈퍼바이즈드로 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신뢰도가 있게 시장에서 나올 때 이것이 중국이나 유럽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대단히 속도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장에 관련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위축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할 경우에는 우리 부서부터 감축에 들어가거나 피해를 받거나 왜냐하면 지금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옳건 그런 간에 트럼프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자기가 1기 집권 시기에 성과를 많이 못 냈던 것은 연방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도와줘서다. 협조가 안 돼서 그랬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오바마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 정부라고 해서 섀도우 거버먼트라고 해서 그림자 정부가 뭔가 자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화당의 싱크탱크에서부터 법률안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의 법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또한 좋게 물론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있어서 좀 지연될 수 있지만 하원과 상원까지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이 법안이 우선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즉 효율성 부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겠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에 법이 통과되려고 하려면 걸려도 한 5, 6개월은 최소한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럼 내년 여름부터 효과가 날 수 있지만 그 전에 준비가 이루어지고 공무원들과의 면접이 일어나고 실사가 이루어질 때부터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는 벌써 느낌이 공무원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론 머스크에게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는 데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은 되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주로 이런 거 뚫고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뚫고 지나가서 자신의 이익으로 저는 2025년에 다 끝낼 거라고 봐요. 내년에요? 왜냐하면 2026년, 2027년 가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사실은 지지도를 받을지도 모르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이것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연임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나이도 이제는 그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승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테슬라의 운명, 스페이스의 운명은 2025년에 저는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결정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못 내면은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 이후에 들어서는 정부에 의해서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 시장에서의 세기를 받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확장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상황이다.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스페이스X도 저는 IPO를 기업 공개를 2025년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테슬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해가 2025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 쪽의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내년에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다. 어쨌든 드라이브를 빠르게 걸 텐데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는 엄청난 빠른 성장 속도나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거고 뭔가 걸림돌이 자꾸 주춤주춤 뭔가 걸림돌이 걸린다 하면 이제 정권 말기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네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어쨌든 뭐 IRA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빠진 게 결국에 IRA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 그런 계획 준비한다는 건데 근데 또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이 IRA와 관련해서 본인은 찬성한다.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는 본인은 뭐 전기차는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우주나 다른 산업에 더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뭐 이미 전기차는 다 됐어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크게 볼 때는 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이번 올해 7월 달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카 컴퍼니, 자동차 기업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 네네.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전환을 함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카 컴퍼니를 자동차 회사를 버리고 AI 로보틱스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자동차 회사의 기반 위에서 이것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웨이모,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로보택시하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FSD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웨이모는 계속해서 그 로보택시를 만들어야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지만 테슬라는 지금 현재 총 700만 대를 생산했는데요. 그중에 한 400만 대 정도가 넘게가 FSD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 대는 FSD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도 쌓고 있는 거죠. 지금도 네. 쌓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전환이 되면 어마어마한 시장의 그쵸. 파급력들을 네.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카 컴퍼니 이걸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깔려 있는 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아마 내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내년에 250만 대 정도는 팔려야 돼요. 올해는 180만 대지만 네. 내년에는 저가 모델도 나오고 모델 그 차 라인업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약 한 250만 대 정도는 팔려줘야 되고 이 250만 대가 팔려야 FSD의 시장성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 컴퍼니로서 의미도 중요한데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이제는 흔히 말하는 프라이스 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 경쟁력, 가격의 동질성, 내연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저 아직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가 지금 갖고 있는 스텔란티스에 도움이 네. 되는 일이다. 라는 거고 이미 비아디와 모델에도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비아디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전기차 시장은 재편하겠다. 물론 여기에 가까스로 현대 기아차가 올라탔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3대 기업이 즉 테슬라와 그리고 2위에 근접해서 비아디 또는 저는 1위, 1, 2위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번에 뭐 비아디가 매출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건 대부분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나온 네, 것이지 그렇죠. 전기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현대기아. 조금 거리를 두고서 쫓아가고 있는 형세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폭스바겐, 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독일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 이탈리 기업들 지금 뭐 일본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기업들로 말할 것도 없이 한참 뒤처져 있으면서 이 내연 기관이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시장의 자신감을 이미 회복하고 있고 민주당하고 등을 돌린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너무 GM하고 포드의 전기차 전환에 밀어주니까 왜 저기는 이미 저런 데를 버려야 사실은 전기차로 전환이 가는데 네네. 너무 여기를 복돋아 줬다는 부분들이 갈등 포인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전기차로서도 충분히 저는 2025년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테슬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FSD나 앞으로의 단계를 가기 위해선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더 많이 깔리고 맞습니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저가 모델이란 말입니다. 네. 모델 2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깔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작년이었나요? 멕시코 쪽에 네, 이 공장. 모델 2를 만들 수 있을 저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만들 거다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것이 트럼프 이 당선인은 어쨌든 멕시코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관세를 굉장히 매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충당을 할 수 있나요? 우선은 후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아, 우선은 이 전략 때문에 멕시코가 어려워진다는 판단하에서 테슬라는 무엇을 했냐면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공장 규모를 거의 2배 가까이 증설하고 있고요.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 공장도 생산 규모를 2배 가까이 지금 늘리고 내고 있어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텍사스 기가팩토리하고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250만 대를 목표로 한다면 250만 대 만드는 건 현재 캐파시티, 그러니까 생산 능력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연간 1천만 대를 생산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멕시코 공장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으로 인도 공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장들이 필요한데 테슬라가 이런 전략은 수정을 했어요. 우리는 연간 500만 대 정도 뭐 하든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1000만 대 목표는 이제 우리는 전략적 목표에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이 당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허가더라도 이거는 긴장이 쉽지 않은 것이 공장이라는 건 1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양한 허가들도 필요하고 공장을 증설하고 거기에서 가동을 테스트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멕시코 기가 팩토리는 중장기적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도 예외 조항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건 2016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를 올릴 때 대중국 관세를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외 조항으로 기업을 하나 선택을 해줬어요. 그게 애플입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대단히 80% 정도는 되는데요. 중국에서 생산되고 한국에 제품이 들어가도 관세를 완전히 추가 관세를 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정책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정책에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 자체가 완전히 계획에서 철회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테슬라에게 급한 우선순위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멕시코 기가 팩토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텍사스라든지 상하이에서 이 부분은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이 테슬라가 그 과거에 이 트럼프 1기 때 애플을 예외로 쳐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테슬라를 예외로 쳐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자, 뭐 우리가 우주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팔콘 이제 스타쉽 발사가 오늘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거기에도 아마 제가 보기엔 트럼프 갈 것 같은데. 스타쉽 발사가 또 성공하면 이건 테슬라에도 또 긍정적 주가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 성장 기대치 이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죠. 네. 다음에 한번 요거는 또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자, 오늘 인사이트 이 테슬라와 관련된 투자 전략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과 업종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지금은 또 살펴봐야 할 때다라는 그런 앵커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 멈출 것 같은 분위기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선되자마자 뭐 끝내버리겠다라고 했지만 뭐 당장 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제 더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은 못해도 지금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에 내년에는 전쟁이 끝나야 한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크롬반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너무나 오래 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피해도 많고 피로감도 누적되고 점점 재건하는 데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크롬반도, 이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한 크롬반도를 이제 반환하는 것을 탈환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역 뺏긴 땅을 내주더라도 전쟁을 그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이제 10가지 복원 계획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국방, 에너지, 경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문화 분야까지 해서 내부 복원 계획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그런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역시 우리나라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전후의 재건에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쪽과 협력을 해서 재건 관련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MOU도 주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전이 아니더라도 휴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재건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죠.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관련된 사업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후 6.25 전후에 전후 재건의 경험이 있고 중동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을 구축했던 경험이 있죠. 스마트 교통과 관련해서 또 도로와 관련해서 SG나 다스코, 또 다산 네트워크스, 머큐리 같은 종목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철도와 관련해서도 데아티아이나 현대 로텐 같은 종목들도 역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건설기기 중장비 관련해서 현대 에버다임, 전진 로봇, 건설 로봇도 많은 주목받고 있죠.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도 DR텍 관련된 종목 확인할 수 있고 모듈러 주택 지난주에 많이 올랐지만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있는데 기회 잘 보셔야 되겠고 농기계 TYM도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면접, 회의를 했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도 그린 플러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투자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겠습니다. 네, 94일생 코스피 오늘은 삼성전자 덕분에라고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업 펀드 관련한 출시 계획이라든지 외국인 선물 매수 이런 부분도 좀 든든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이 힘들었던 지난주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장 저희 마켓나우 1부, 2부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도 저희는 좋은 내용 가지고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